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나이만 먹고 철없는 시누이 때문에 심하게 소갈이한 사람이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와의 관계, 특히 시누이와의 관계가 그렇게 제 삶을 흔들어 놓을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시누이와 한 집에 살면서 제가 느꼈던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40이 가까운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었지만 그만큼 더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이었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리라 믿었죠. 남편은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저 또한 작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알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회사와 가까운 곳에 아담한 주택을 하나 마련해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둘이 모은 돈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남편이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명의도 남편 앞으로 하게 됐지만 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부가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인데 무슨 상관이겠나 싶었거든요. 신혼 초반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근교로 드라이브도 나갔죠. 저녁에는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소소한 일상을 나눴어요. 남편은 다정한 편이었고 저를 아껴줬습니다. 요리를 하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해줬고 제가 피곤해하면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진이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데 잠시만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아가씨가? 무슨 일인데? 시누이는 남편의 여동생이지만 저보다는 한 살이 많았어요. 상견례 때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아 결혼식 때 처음 봤는데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봐줄만 하네? 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저 농담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절 보면 거침없이 막말을 내뱉곤 했죠. 그래서 가능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였어요. 헌데 그런 시누이를 신혼집에서 지내게 한다니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가씨한테 뭐 안 좋은 일 생긴 거야? 제가 물었죠. 사실은 진이가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래. 도저히 같은 집에 살기 힘들어서 집을 나와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한 달만, 아니 몇 주만 있다가 정리되면 나간다고 하더라고. 저는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신혼집에서 시누이와 매일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게 저에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난처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뭐 가족인데 어려울 때 도와야지. 대신 정말 잠깐이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하지. 이혼 마무리되고 재산 분할 끝나면 더 있으라고 해도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시누이가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여러 개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잠시 머물 사람치고는 짐이 너무 많았죠.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시누이도 눈치가 보이는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당분간 필요한 것들만 가져온 거예요. 부피가 커서 그렇지 별로 많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좀 더 단호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시누이인데 어려울 때 인정을 베풀어야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시누이에게 내주며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시누이도 미안해하는 듯 했고 저녁 설거지도 가끔 도와주곤 했거든요.
이렇게 미안해요. 다 정리되고 나면 얼른 나갈게요. 설거지는 그냥 둬요. 이제부터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하지만 그것도 정말 처음 며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우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신우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물었죠. 아가씨, 아침 안 드세요? 올케가 맛있는 거 해주면 먹지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투였지만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신우이는 정말로 제가 아침 차려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케, 나 계란 프라이 좀 해줘요. 반숙으로. 아가씨, 저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냉장고에 계란 있으니까 드시고 싶으면 해드세요. 그러자 신우이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뭐 대단한 거 해달래요? 고작 계란 프라이 좀 해달라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오빠한테 이를 거예요? 황당했지만 출근 시간이 다가와서 그냥 후다닥 계란 프라이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아가씨 언제쯤 나갈 것 같아?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된 모양이야. 조금만 더 참아줘. 하나뿐인 동생인데 길거리에 내쫓을 순 없잖아. 남편의 말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참기로 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신우이는 낮에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보니 제가 아끼는 향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을 받은 비싼 향수였는데 말이죠. 아가씨, 혹시 제 향수 썼어요? 아참, 그거? 아까 그 외출할 일이 있어서 조금 뿌렸는데 향이 진짜 좋더라. 근데 향수 좀 썼다고 신우이한테 째째하게 구는 거 아니죠? 저는 울컥하고 화가 났지만 한숨을 쉬며 꾹 참았습니다. 신우이 말처럼 고작 향수 때문에 째째해 보이긴 싫었거든요. 하지만 거슬리는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제 화장품을 마음대로 써서 바닥 내놓기 일쑤였고 옷도 마음대로 꺼내 입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나갔다가 커피를 쏟아서 얼룩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미안해요, 올케. 이런 걸로 신우이한테 화내는 거 아니죠? 세탁소에 맡기면 되잖아요. 사과는 하는데 전혀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하는 표정이었죠. 먹거리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워놓으면 신우이가 마음대로 먹어치워서 나만 하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친정에서 저 먹으라고 사준 홍삼까지 마음대로 홀짝홀짝 먹어버리곤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나이 꽉 찬 딸이 걱정돼 사주신 건데 말이죠. 우리 딸 일하면서 살림하기 힘들지. 홍삼이 피로 회복에도 좋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이거 먹어보고 그래도 소식 없으면 흑염소도 먹어보자. 그러면서 혹시나 소식이 없는지 자주 물어오곤 하셨거든요. 근데 신우이가 눈치도 없이 그런 것까지 홀랑 먹어치우니 솔직히 짜증이 좀 났습니다. 그래도 가만히만 있으면 양반일 텐데 뻑하면 속 뒤집는 소리를 해댔죠. 이렇게 냉장고에 먹을 게 없네요. 장 좀 봐와요. 일한답시고 집안일에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신우이를 보며 속으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 겉으로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정리만 되면 곧 나가겠지. 하면서 마음을 다독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신우이는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뻔뻔해져 가기만 했죠. 거실을 점령해 완전히 자기 공간처럼 쓰면서 온종일 TV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잠시 TV를 보려고 하면 올케, 지금 내가 보는 드라마 재방송하거든요? 올케 좀 이따 봐요.
라며 리모컨을 빼앗았어요. 제 신혼집 거실에서 제가 혼수로 해온 TV도 못 보는 상황이 됐다니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집안일은 손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질러 놓기만 했죠. 하루 종일 놀면서 싱크대에 더러운 그릇을 쌓아놓고 화장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치우지 않았어요. 빨래도 아무데나 벗어놓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제가 넌지시 먼저 물었네요. 아가씨, 낮에 시간 있을 때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거든요. 그런 제 말에 신우이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니, 올케가 이 집 살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남의 집 살림을 해요? 그리고 나도 힘든 시기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올케가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거 오빠가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남의 집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작 남의 신혼집에 얹혀 살면서 뻔뻔하게 구는 게 누군데 저한테 막대한다니. 적반하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제가 남편을 보며 진지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아가씨가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벌써 석 달이야. 처음에 몇 주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남편은 여전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그게 진이가 아직도 남편이랑 합의가 안 됐대. 재산 문제도 그렇고 좀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언제 나갈 거냐고 도저히 못 물어보겠어. 재산 문제?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보면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만 끌면서 우리 집에 있을 거래? 제 목소리가 좀 높아졌나 봅니다. 남편의 표정이 대번에 굳어지더군요. 우리 집이라니? 당신은 진이를 가족으로 안 보는 거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야? 가족이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아가씨는 집안일도 안 하고 내 물건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고 너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예민한 시기인데 뭐 집안일이 손에 잡힐 것 같아? 당신이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동생을 감싸기만 하고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신우이는 여전히 나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눌러앉을 것 같아 불안해지기까지 하더군요. 입버릇처럼 이혼 핑계를 대면서 독립할 생각도 일을 구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반년째 되던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신우이에게 직접 얘기를 꺼냈어요. 아가씨, 이제 정말 나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신혼부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셋이 살 순 없잖아요. 신우이는 TV를 보던 눈을 돌려 저를 쏘아봤습니다. 올케, 지금 나를 이 집에 얹혀서 먹고 사는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처음 약속이 몇 주였잖아요. 근데 지금 6달이 넘었어요. 약속? 가족 간에 무슨 약속이에요? 오빠 집은 내 집이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오빠한테 동생 잘 봐주라고 유언 남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날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 크다 못해 늙어가는 여동생을 언제까지 책임지라는 건지. 하지만 신우이는 당당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신 건 아가씨가 어릴 때 얘기겠지. 나이가 40 넘은 여동생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한테 진이는 아직 애나 마찬가지야. 어려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진이가 아빠 없는 애라고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살았는데. 뭐? 남편의 우유부단한 모습에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남편 입장도 이해는 해야지 하면서 우라통 터지는 속을 달래야 했죠. 그렇게 어영부영 계속 시간은 흘렀습니다.
신우이는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일원 정도가 아니라 마치 주인처럼 행동한 지도 오래됐죠. 옳게,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건데요? 어제 된장찌개 너무 짰던 거 알죠? 화장실 휴지가 다 떨어졌는데 좀 갖다 놓으세요. 옳게, 빨래 좀 해요. 어제 외출하려는데 입을 옷이 없더라. 신우이가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저는 가정부로 전락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회복 기간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죠. 전 그런 엄마를 위해 휴가를 내고 간병을 돕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수술을 받으셔야 해. 그래서 수술 후에 우리 집에서 좀 쉬시게 하고 싶어. 수술 후에도 병원에 계속 다니셔야 하니까. 내가 모시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당신이 그러고 싶으면 알아서 해.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신우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뭐? 옳게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럼 난 어떡하라고? 아가씨도 있고 뭐 저희 엄마도 잠시 계시는 거예요. 방은 하나 더 있잖아요. 아니, 남의 집에 친정 식구를 들이는 게 말이 돼요? 오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황당했습니다. 그러는 자기는 남의 집에 1년 가까이 무전 취식하면서 자긴 가족이고 제 친정엄마는 남이라는 게 무슨 논리인지 어이가 없었어요. 아가씨, 여긴 우리 신혼집이에요. 딸 집에 친정엄마가 오시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옳게,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오빠! 신우이는 남편을 부르며 절 쏘아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우이와 저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장모님은 형님네 가셔도 되지 않을까? 엄연히 아들이 있는데 왜 굳이 딸인 당신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친정엄마가 오시는 걸 반대한다니. 여보! 우리 오빤 대구에 살잖아. 병원이 여기서 훨씬 가까운데 그럼 우리 엄마를 대구에서 경기도까지 치료 다니시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엄마도 며느리보다 딸이 편하지.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아프신데. 결국 제가 뜻을 굽히지 않아 엄마를 집에 모시긴 했지만 신우이가 대놓고 얼마나 불편하게 구는지 엄마가 오래 계시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도 남편은 자기 동생을 향해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전 그렇게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또 몇 달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지갑에서 현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갑에 돈을 넣어두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번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모아둔 비상금 통장에서 자그마치 500만 원이 사라졌더군요.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물었지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딘가에 쓰고 헷갈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을 쓰고 모를 리가 있나요? 집안에는 저희 부부와 신우이만 있는데 저와 남편이 아니라면 의심할 사람은 신우이밖에 없었어요. 급할 때를 대비해 통장으로도 현금 출금기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등록해놨고 비밀번호는 신혼집 현관 도어락 번호와 같으니 마음대로 찾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 상태라 무턱대고 신우이에게 물을 수도 없었어요. 섣불리 물어봤다간 도리어 제가 경을 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몰래 침실 서랍장을 비추는 각도로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다음 일부러 첫 번째 서랍에 10만 원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이틀 후 영상을 확인해보다 기함했습니다. 신우이가 침실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다 돈을 발견하고는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집안에 도둑을 데리고 있었다니.
신우이는 이제 저에게 가족이 아니라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만은 반드시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신우이를 내보내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증거도 있으니 남편도 더는 동생을 감싸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밤 9시가 넘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아가씨 말이야. 그때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진이 얘기야? 또라니. 아가씨가 여기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 알아, 나도 안다고. 근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1년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이가 갈 곳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 말고도 문제는 또 있어. 아가씨가 내 돈에 손을 댔다고.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신우이가 제 서랍을 뒤지고 돈을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돼 있었죠. 이건 내 지갑에서 계속 돈이 없어지더니 비상금 통장에서도 500만 원이 없어졌다고. 아가씨가 가져간 거야. 남편은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돌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 동생이 그럴 리 없어. 이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동생을 감싸는 남편이 한심했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오해라고? 저게 처음일 거야. 다른 일이랑은 무관할 거라고. 내가 물어볼게.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당장 내보내야 해. 우리 비상금도 돌려받아야 하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다투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경계하는 표정이었죠.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이야, 이 영상 보고 오빠한테 설명 좀 해줄래? 신우이는 영상을 보더니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뻔뻔한 얼굴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올키가 돈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가져다 준 거야?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걸 부탁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 올케, 벌써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어떡해요? 나한테 분명 서랍에서 돈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저기 돈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신우이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러자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나가라 말아야. 여긴 올케 집이 아니라 우리 오빠 집인데.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 봤지? 올케가 날 구박하다 못해서 이제 도둑 취급까지 하잖아. 아무리 내가 같이 사는 게 싫어도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남편은 또 신우이와 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리고 곧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죠. 여보, 이제 그만하자. 진이도 가족인데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깟 10만 원 내가 줄게. 그럼 되잖아. 그 순간 참아오던 인내심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그거 진심이야? 도둑질한 사람을 감싸고 나를 원망해? 도둑질이라니. 가족 간에 그런 말은 조심해. 그래 알았어. 당신한텐 아가씨만 가족이고 난 남인가 보네? 정말 이렇게 피곤하게 굴 거야? 나도 이제 진짜 지겨워서 못 살겠다. 갈 곳 없는 신우이 좀 와 있는 걸 가지고 너처럼 남편 들들 볶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이 집 내 명의로 된 거 잊었어? 여기 내 집이다. 싫으면 네가 나가. 남편의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당신 집? 이 집 살 때 분명히 내 돈도 들어간 거 몰라? 그거야 예전 일이고. 어쨌든 지금 이 집은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분란 그만 일으키고 그냥 조용히 좀 살자고.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남편이 말렸지만 이미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어디 가려고?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로 풀자. 대화? 지난 1년 동안 난 진심으로 대화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매번 동생 편만 들었잖아. 이제 나도 지쳤어. 그리고 뭐? 당신 집이니 싫으면 나가라고?
오냐, 그래, 내가 나간다. 근데 이거 하나 명심해. 이 집 살 때 내 돈 들어간 거 분명히 증명할 수 있고 집에 대한 권리 나한테도 있다고. 알았어. 야, 아까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야. 웃기지 마. 평소에 그런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나온 말이겠지. 내일 당장 마음대로 이 집 못 팔게 부동산 가처분 신청하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제 기세에 놀랐는지 남편이 쩔쩔매며 저를 말리려고 애썼어요. 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그때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잘 생각했어요. 정 나랑 살기 싫으면 그냥 나가요. 오빠는 내가 잘 챙길 수 있어요. 그 말에 남편이 신우이를 돌아봤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오빠도 봤잖아. 옳게 나랑 안 맞아. 계속 트집 잡고 째찌하게 굴고.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얼굴 붉히면서 살 필요 있어?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따위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을 들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제발! 남편이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 1년 동안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동생이 소중하면 나랑 이혼하고 동생이랑 살아! 그렇게 집을 나온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차마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핑계를 댔습니다. 진호씨가 출장 가서 여기 며칠 있다가 가려고요. 그래? 회사 출근하기 불편할 텐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은근히 좋아하시더군요. 그런 엄마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가능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틀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진이가 정말 미안하대. 돈은 내가 다 갚을 테니 집으로 돌아와. 나 반성 많이 했어. 그때 한 말은 진짜 실수야. 잘못했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신우이와 남편의 태도가 문제인데 말이죠. 아가씨가 먼저 나가지 않으면 나도 안 들어가.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 제 답장을 받고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계속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전 무시했죠. 그렇게 하루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황당한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속이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로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들었다. 네가 신우이한테 돈 문제로 시비 걸고 애를 괴롭히다 진호랑 싸워서 집을 나갔다면서?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시끄럽다. 신우이가 둘도 아니고 그 불쌍한 것이 못돼 먹은 남편 만나서 고생하면서 그러고 있는 걸 생각하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어떻게 옳게라는 게 그렇게 남보다 못해? 네가 진이 먹는 것도 눈치 주고 집안일 함부로 시키고 그런다는 거 들었어도 내가 꼭 참고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 근데 이건 너무하잖니? 멀쩡한 애를 도둑 취급하고 내가 얼마나 서러운지 나한테 전화해서 대성통곡하더라. 너 그럼 못 쓴다.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지. 섭섭하다, 섭섭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신우이가 시댁에까지 저를 천하의 몰인정한 여자로 고자질해놨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뭐라고 제대로 변명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잘못했다잖아. 제발 들어와. 진이도 다 이해해 주기로 했어. 굳이 사과 안 받아도 된다니까 그냥 들어오면 돼. 기가 막혔습니다. 사과는 누가 받아야 하는데.
아니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사과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네요. 도둑질한 사람한테 피해자가 사과를 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어이가 없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어요. 평일 낮이라 남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고 그맘때 뻔질나게 외출하던 시누이도 당연히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바로 담배 냄새였죠. 진호 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더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속옷 차림으로요. 누구세요? 제가 소리치자 남자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머리는 지저분하고 배는 불룩 나와 있었어요. 그게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냐고요? 그때 안방에서 시누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시누이도 속옷 차림이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죠. 아가씨, 이 남자 누구예요? 시누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예요. 잠깐 놀러 온 거예요. 친구? 아무리 친구라도 주인도 없는 집에 남자를 데려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차림은 대체 뭐예요? 아니 오빠 집이 내 집인데 내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는 걸 가지고 왜 올케가 시비를 걸어요? 보기 불편하면 빨리 나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당황해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 신혼집에서 시누이가 낯선 남자와 대낮에 속옷만 걸치고 있는 건 상상도 못할 경악할 일이었어요. 당장 이 사람 내보내요. 그리고 아가씨도 나가요. 올케가 뭔데 명령이에요? 여기 우리 오빠 집이라니까? 남자는 눈치를 보더니 옷을 대충 챙겨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시누이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이 어렴풋이 들렸어요. 자기야, 오늘은 그만 갈게. 내일 또 올까? 자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누이는 이혼을 위해 별거 중이긴 했지만 확실하게 정리되진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무슨 황당한 상황인지 놀라움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남자가 나간 후 저는 시누이를 다그쳤습니다. 저 남자 누구예요? 단순한 친구 아니죠? 그래요, 사귀는 사람이에요. 내 남자친구요. 뭐라고요? 아가씨 아직 이혼 판결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남자를 사귀어요? 그것도 오빠 집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낯뜨거운 짓을... 아가씨 서류상으로 아직 유부녀라고요. 하지만 제 말에 시누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유부녀는 무슨... 이혼은 진작 끝났어요. 올케가 뭘 알아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뭐라고요? 이혼이 진작 끝났다고요? 그럼 왜 여태 아무 말도 없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혼 나고 재산 분할만 되면 집 구해서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 정말 재산 분할 받은 거 맞아요? 그럼 그 돈 다 어떻게 했어요? 왜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아놓고 아직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그만해요. 내 일에 상관하지 말아요. 시누이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필요한 물건을 챙겨서 나왔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남자가 드나드는 거 알고 있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집에 짐 가지러 갔더니 어떤 남자가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 있더라. 아가씨랑 사귀는 사람이래. 남편은 놀랐는지 잠시 침묵하더니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진이가 아직 이혼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건 진작에 끝났다던데? 당신이 여태 동생한테 속은 거야.
아니 당신이 뭘 잘못 안 거겠지. 아직도 아가씨 말만 믿는 거야? 알았어. 난 이제 아가씨가 이혼했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나도 곧 이혼할 텐데 뭐.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말보다는 동생 얘기를 믿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한심해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유, 답답한 인간아. 그래, 네 동생 말에 속아서 평생을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봐라. 그러니 동생이 이혼 못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붙어있어도 의심할 생각도 못했지. 생각할수록 시누이가 괘씸했어요. 남편과 저한테는 늘 이혼을 못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를 못했다고 말해왔거든요. 돈만 받으면 나가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는데 그 재산 정리가 진작에 끝났음에도 사실을 숨기고 계속 땡전 한 푼 없는 척 저희 집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남매였어요. 그 집에 더 살다가는 화병으로 제명까지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계속 끈질기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맘때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혼을 상의할 때라 남편과 더는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이 문자를 보내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여보,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큰일 났어. 진이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가씨가 어떻게 우리 집으로 대출을 받아?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놀라운 말을 털어놨어요. 진이가 내 도장이나 신분증 빼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5억이나 신청했나봐. 근데 뭔가 찜찜한 걸 느낀 직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하다 거짓말을 알아차린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대출 받으려면 당신이 은행에 가야 하잖아. 그게 진이가 당신이 봤다던 그 남자를 나처럼 꾸며서 은행에 데려간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 신분증이랑 도장을 빼내서 그 남자를 당신처럼 속여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 기가 막히더군요. 시누이는 거짓말에 도둑질도 모자라 급기야 은행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와 명의 도용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 어이가 없네. 그것 봐. 내 돈에 손댈 때부터 이상하다고 했지? 그때 내 말 듣고 아가씨 단속했어야지. 당신이 물처럼 구니까 겁도 없이 그런 짓까지 벌인 거 아니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더니 딱 그 꼴이었어요. 제 지갑에 손대고 통장에 손을 대고도 오빠가 다 감싸주는 걸 보더니 시누이는 완전히 겁을 상실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의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다행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한 건 꼬리가 잡혔는데. 근데 뭐 그거 말고도 뭐가 더 있어? 그거 말고도 진이가 이미 여러 곳에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카드도 몰래 발급해서 그 카드론이랑 현금 서비스도 받은 것 같고, 내 보험에서 야권 대출도 받았더라고. 그것만도 5천이 넘어. 뭐라고? 아니, 아가씨 분명히 이혼하면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받았을 텐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했던 거야? 그때부터 남편이 또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못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해봐. 당신은 뭐 알고 있는 게 있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집은 당신만의 집이 아니야? 내가 보탠 돈도 적지 않다고. 당신이 관리 잘못해서 그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 절대 아가씨 가만 안 둬. 알았어? 그제야 남편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진이가 이혼한 게 남편 주사 때문이 아니었어. 뭐라고? 아가씨 남편이 술만 먹으면 난동부려서 못 살겠다고 나온 거 아니었어? 나랑 어머니도 진이 말만 믿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진이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혼한 거래. 남편 출장 간 사이에 남자를 집에까지 끌어들였다가 그걸 이웃 사람한테 들켜서 난리가 났었나 봐.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신우이가 생각 없고 망나니 같은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전에 집에서 봤던 속옷 차림의 남자가 생각나더군요. 아마 그 남자가 신우이의 불륜 상대인 것 같았죠. 이혼하기 전부터 그 남자를 만나다 꼬리를 잡혔던 게 분명했어요. 남편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자료는 자기가 물어줄 처지가 됐고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은 것 같아. 결혼 생활도 길지 않았고 그동안 진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도 없으니까. 그럼 위자료 물어주려고 당신 명의로 빚을 졌단 말이야? 그때 또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얼른 물었죠. 뭐야, 왜 또 말을 못해?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진이한테 왜 그랬는지 따졌더니 투자했다가 실패했대.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래. 투자라니? 무슨 투자? 그 남자, 진이 남자친구가 사업하겠다고 해서 돈이 필요했나봐. 그 말을 듣는데 더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할 뿐이었어요. 진호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게 이미 은행 측에서 사기랑 사문서 위조로 두 사람을 신고했어. 하! 당신 이제야 정신이 들어? 그렇게 가족이라고 감싸기만 하더니 꼴 좋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한참 만에야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빨리도 알았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 정도 사과로는 한참 부족했으니까요. 여보, 제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아가씨가 당신 이름으로 대출까지 진탕받은 것 같은데 나더러 집에 돌아가서 아가씨가 싸놓은 똥이나 같이 치우자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그건 어떻게든 내가 정리할게. 난 그냥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당신 힘든 것도 알긴 했는데 그래도 진이가 마음에 걸려서 모질게 굴질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래? 나한텐 나가라고 잘만 모질게 대하던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힘드니 와달라고? 웃기는 소리 집어쳐! 내가 가도 그건 남은 짐 정리하고 완전히 끝내러 가는 거지. 당신 위로해줄 생각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심경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제야 신우이의 모든 민낯이 드러났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불쌍하기보다는 소름이 돋고 끔찍하기만 하더군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예, 내가 전엔 아무것도 모르고 널 몰아세웠다. 미안하구나. 진이 말만 듣고 내가 실수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 저기, 너 아직 친정이라면서? 그러지 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그러니? 진호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전엔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시더니 이제 와서 저더러 아가씨 때문에 충격받은 진호씨 뒤치다거리나 하라는 말씀이세요? 아이, 그러니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니? 내가 네 신우이를 너무 철없이 키웠다. 어려서 아버지 잃고 서럽게 자란 게 안쓰러워서 너무 오냐오냐 했어. 그래서 애가 나이만 먹었지 천지분간을 못한 것 같다. 그건 그 집 사정이에요. 저도 더는 진호 씨한테 남은 감정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줄기차게 전화해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을 붙잡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친정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밥을 먹다 엄마가 넌지시 이렇게 물으셨죠.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니? 끝내려거든 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와라.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 엄마가 이미 제 상황을 눈치채고 계셨더라고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얘는 엄마가 나이 먹었다고 아무리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 봐. 며칠만 있겠다던 애가 지금 도대체 얼마를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김서방이 나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전에 내가 수술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자기 동생이 실수한 것까지 사과하면서 네 마음 좀 돌려달라고 하더라. 그랬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네 결정에 따른다고 했지. 우리 딸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엄마, 네 인생은 네 거니까 혹시라도 내 눈치 보지 말고 신중하게 너만을 위해 결정을 해. 그 말해주려고 물은 거다. 고마워요, 엄마. 저는 눈물이 핑 돌아 결국 한참을 엄마에게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히려 마음 정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담담하게 제 의사를 전하고 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정식으로 이혼을 위해 서류도 작성하고 집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상의하려 한 겁니다. 남편은 끝까지 절 잡아보려 했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알고 드디어 포기한 것 같더군요.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신혼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 잠시나마 그곳에서 행복했던 추억이 떠올라 코끝이 찡하더군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유부단하게 끌려다니는 남편과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후회하고 사과한다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중간에 또 흔들리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마침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일 거라고 생각해 고개를 들었다 깜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집 마당에 들어와 서 있더라고요. 바로 신우이였죠.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아니, 아가씨가 여기 왜... 설마 아직도 이 집에 사는 거예요? 신우이는 전과는 다르게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그런 신우이가 절 보더니 갑자기 달려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이렇게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우리 오빠 마음 좀 돌려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날 빈손으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명의도용으로 신고했어요. 어떻게 남매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은행 측에서도 고소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나더러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남편이 이번엔 제대로 마음을 굳게 먹은 모양이더군요. 조금만 더 빨리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했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오빠랑 이혼할 거라는 말 못 들었어요? 이제 오빠랑 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가씨도요. 아니에요. 그건 언니 생각이잖아요. 오빤 절대 언니랑 헤어질 생각 없다고 했어요. 언니, 지금 오빠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언니뿐이에요. 제가 예전엔 다 잘못했어요. 제발 언니가 오빠한테 저 좀 용서하고 도와주라고 얘기 좀 잘해줘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신우이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요?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죠. 나는 몰라도 아가씨를 그렇게 아껴준 오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누라랑 이혼을 불사하면서 그래도 동생 편을 들어준 사람을 그렇게 뒤통수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기죽어 있던 신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눈에 불을 켜고 소리치더군요. 이게 다 올케 때문이야. 올케가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거라고. 예전 같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오빠가 나한테 이런 짓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변호사도 사고 내 변호를 해줬을 텐데. 뭐라고요? 아가씨는 정말 고쳤을 수 없는 사람이네요. 이런 짓까지 저질러 놓고 아직도 남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신우이가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두피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못 나? 그래 못 나. 네가 우리 오빠랑 내 사이 이간질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장 오빠한테 나 고소한 거 취하하고 변호사 사서 도와주라고 해. 어서! 이런 미친! 니네 집안일은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난 이제 너도 네 오빠도 지겹단 말이야! 그러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우악스러운 시누이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기는 역부족이었어요. 바로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니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다 저와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그런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진우씨, 뭘 그냥 보고 서 있어? 당장 아가씨 좀 어떻게 해봐. 은행이랑 당신한테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 폭행죄로 나한테까지 고소당하게 할 거야? 그 순간 퍼뜩 정신 차린 남편이 자기 동생을 향해 발작하듯 소리쳤어요. 야, 김진희! 그 손 놓지 못해? 너 지금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는 거야? 그 벼락 같은 외침에 시누이가 흠칫 놀라며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제가 얼른 가슴팍을 밀치며 도망쳤습니다. 그 바람에 시누이가 엉덩바를 찌으며 넘어졌지만 남편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너 여기 왜 왔어?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지? 그 말에 시누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우리 잠깐 얘기 좀 해. 제발 나 좀 도와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잊은 거야? 오빠,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나 이대로 있다가는 전과자 된단 말이야. 하나뿐인 동생이 그렇게 신세 망쳤으면 좋겠어? 너 꼬드겨서 이혼시키고 돈까지 빼먹은 그 인간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하지만 남자 얘기가 나오자 시누이가 더 서럽게 울며 아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인간 말은 꺼내지도 마. 이렇게 될 걸 알았는지 내 돈만 쏙 빼먹고 미립국해서 중국으로 도망쳤어. 날 버리고 자기 혼자. 그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누이를 바라봤고 남편은 어이가 없는지 미친놈처럼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 때문에 모든 걸 잃더니 드디어 미쳤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웃던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제가 두려움에 떨며 물어보자 남편이 모든 것을 포기한 얼굴로 답하더군요. 미안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지 이제 알겠어. 아무리 기회를 주고 설명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 내가 이제야 그 심정을 알 것 같아. 징이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고 변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람은 역시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 여보. 그래, 이혼해줄게. 우리 헤어지자. 더는 당신한테 이 똥물 뒤집어 쓴 기분을 같이 느끼면서 살자고 할 수가 없네. 난 여전히 이 집 장남이니까. 내 동생이랑 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 없을 거야. 아니, 지금 당장 모른 척한다고 해도 얼마나 버틸지 모르지. 당신은 이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 집은 팔아서 똑같이 나누자.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시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 오빠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오빠 미쳤어? 아니,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 집은 오빠 집이지. 멀쩡히 오빠 명의로 된 집을 왜 올케한테 나누죠? 역시 시누이는 강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니 다음 생에 태어나도 변하지 않을 쓰레기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순순히 이혼하자고 하는 남편이 고마울 지경이었죠. 시누이의 말에 남편이 거칠게 반응하더군요. 시끄러! 넌 조용히 재판이나 기다리고 있어! 오빠, 나 정말 이대로 버릴 거야? 아빠가 하신 말씀을 생각해봐. 닥쳐! 네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 말을 꺼내? 막내라고 너를 그렇게 아끼셨는데 네가 이 꼴로 사는 걸 보면 저승에서도 가슴을 치고 계실 거야. 다 내 탓이지. 아버지가 너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망나니로 살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죗값 받고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날 조용한 주택가에서 비명 같은 여자의 울음소리와 다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속전속결로 재산 분할을 마치고 이혼했어요.
남편이 양심적으로 나온 덕에 이혼이 쉽게 마무리되었고 저도 그 보답으로 따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뭐 청구해봤자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아 그냥 깔끔하게 끝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시누이가 친 사고 때문에 남편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처음에 5천인 줄 알았던 빚이 제2금융권까지 합쳐보니 1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 나눈 돈으로 그 빚을 갚고 남편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시누이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명의도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게 됐어요. 이번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이를 악물고 그런 시누이를 도와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동생과 딸을 위하는 건지 뒤늦게 알아차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문득 짧았던 신혼을 돌아보면 착하고 성실했던 남편과 헤어진 게 아쉽긴 하지만 아가씨를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저 스스로를 칭찬하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하다 만난 거래처 사람과 조심스러운 만남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라 민망한 점도 있고 망설여지는 것도 있지만 제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에 또 새로운 사랑을 위해 노력해 보려 합니다. 부디 이번엔 제 사랑이 후회와 상처로 남지 않길 여러분도 함께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하루도 새로 시작하는 설렘처럼 밝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